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 외환위기 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한국 기업이 굉장히 버거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부채는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한국 정부의 부채도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규모는 단연 제일 빠릅니다. 이런 속도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저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이제 쉽지 않아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였던 때가 사실 90년대 후반에 IMF 위기, 흔히 외환위기라고 부르죠. 외환위기였는데요. 외환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외환 문제로 위기에 다시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에 봉착했다. 그 당시는 근본적인 경쟁력 위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외환위기 측면이 강했는데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는 많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사실은 외환위기 때는 중국이 아직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력 산업에서 중국이 원가 경쟁력은 물론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몰라볼 정도로 좀 발전시켜가지고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을 추월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기술이나 품질 경쟁력까지도. 지금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전기차용 배터리용 소재 지금 보면요,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기업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고요.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금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 80년대, 90년대쯤 훨씬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엔지니어들도 많이 스카우트 해갔고요. 몇 배씩 더 주고 과거에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엔지니어들 스카우트해서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역으로 중국한테 지금 똑같은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공계 기피하면서 지금 다 의대 가려고 난리인데 중국은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공대에 몰려가고 있고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양속의 질이 있습니다. 워낙 반도체 엔지니어 배터리 엔지니어들은 많이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유학 갔다 돌아온 사람들 한국 같은 나라에서 스카우트한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 기술 경쟁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사실은 미국을 잡겠다는 중국 몸의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경제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하이텍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이 반도체 굴기였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같은 하이텍 산업에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사실은 이제는 한국 기업이 굉장히 버거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비단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나 독일 기업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이 지금 불붙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협상을 하면서 관세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한미 FTA로 거의 관세를 안 내면서 미국에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지금 어쨌든 내려봤자 아마 최저한이 이 보편관세 1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협상 잘하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이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나 이런 쪽은 미국 시장 액세스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미국에 못 가는 중국 기업들이 당연히 유럽 시장이든 동남아 시장이든 이런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중국발 위협, 관세 전쟁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팽배, 이로 인한 소위 일정 부분의 탈세계화 이런 것은 한국 경제,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저는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라고 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보면요. 1980년대 일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제조업의 거의 전 분야에서 최강의 경쟁력이었고요. 그래서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사실은 부동산 버블도 심했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호황이었고요. 그런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었을까요? 일본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였다. 저출생 고령화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출생 고령화는 심각한 내수 위축을 불러왔어요. 일본을 본다면. 디플레이션까지 가져왔죠.
물가가 내려가는. 사실 물가가 내려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기업 경쟁력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탈출하기 힘든 게 디플레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이 심각한 내수 소비 위축. 왜냐하면 소비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 또 젊은 세대의 소비에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인데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애가 뭡니까? 완전히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결혼, 출산, 육아를 안 하니까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요. 또 노령층들은 돈은 있는데 장수하게 되니까 그리고 경제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소비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돈을 움켜쥐고 있죠. 저출생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오는데 이게 일본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고요. 한국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 20년 정도 갭을 두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젊은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는 소비와 생산인데 생산 부분에도 타격을 줬어요. 생산 가능 인구대가 줄어들면서 일본 기업이 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는 생산 부분은 아주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일본의 1990년대와는 달리 지금 로봇이 보급되고 시작했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좀 더 자동화되면서 좀 더 로봇을 활용하면서 AI 팩토리화되면 거기서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상당히 보충 가능하고 우린 또 여성 인구 활용이 적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더 활용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면 생산 부분은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로봇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여기다가 이제 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기업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부채 문제는 상당히 건전합니다. 물론 중소기업들, 소위 좀비 기업이 많아진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는 양극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가장 심각한 부채는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지금 OECD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일본은 사실은 일본이 30년 갈 때 가계는 매우 건전했고 지금도 건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데 이게 부동산 문제랑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일본처럼 급락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또 최근에 올라가 버리니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는 사실은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재작년에 한국은행이 추산한 걸 보면 1,000조 원 정도 된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경제의 내관이고요. 그럼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근데 사실은 한국 정부의 부채도 빨간불은 아니지만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2016년 말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36% 수준에서 최근에 50%를 돌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다면요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규모는 단연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 규모로 보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50% 초반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뭘 볼까요? 부채 규모도 보지만 부채 빚이 얼마나 빨리 느냐 증가 속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저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하면 사실은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환율 지금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간신히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환율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경도 지금 편성을 더해야 되는 거는 당장은 긍정하지만 정부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재정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해가지고 지금 관세도 를 통해서도 부채를 줄이겠다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사실은 30년 전에 재정 우량 국가였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 고령화도 되고 세금도 안 거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를 넘어가는 OECD 최악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로 갔거든요. 단지 일본은 기업과 가계부채가 건전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가계부채도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부채까지 심각해지면요 또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그럼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앞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정부가 추경을 더 편성하고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
경제건전성을 해치게 되면 결국은 2030 세대가 굉장히 타격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 상황에 봉착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고 계속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어떤 면에서 외환위기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하는 참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업 부채도 확 줄이고 근본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했던 거를 조금 더 주력 사업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숨막히는 기업 규제로 어떤 경쟁력의 저하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 맞게 되면 사실은 경제의 근간은 기업인데 과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솔직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신간 전략경영 마스터하기에서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 전략경영 마스터하기 재작년 낸 책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한국 경제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3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틱스의 중요성 증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입니다. AI 혁명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AI 혁명은 인터넷 혁명 그 이상의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 삶도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기입니다. 초창기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AI 혁명이 전개되면서 AI를 주도하는 나라, 주도하는 기업은요. 엄청나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I에 뒤처지는 나라, 뒤처지는 기업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진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는 큰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컨설팅 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AI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면 향후 10년간 AI는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을 9% 이상 끌어올리고 미국 GDP를 6% 이상 끌어올린다. 이게 맞다면요. 미국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6% 끌어올리면 1년에 0.6%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높을 거고요. 미국같이 거대 경제에 GDP를 무려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10년까지고요. 앞으로 10년 후부터 20년을 본다면 더 많이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AI를 선도하기 때문에 AI를 선도하는 미국,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이것이 미국 경제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주로 미국에 있고 또 미국이 AI를 선도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미국 빼놓고는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AI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이 AI 혁명 시대에 미국, 중국만큼 못할지 몰라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는 어떻게 잘하는 나라가 될 거냐 또 우리한테 틈새 시장은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 사실은 AI도 이제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이제 1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AI의 애플리케이션들,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이 확산되는 우리 스마트폰의 앱처럼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이고요. 근데 진짜 AI가 혁명이라는 건 3단계인데요. 젠순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 단계. 피지컬 AI의 핵심은 사실은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산업 현장이나 가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요. 일가정 면로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간병 로봇이 현실화되길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로봇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AI를 두뇌로 해가지고 로봇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혁명, 시간상 요 정도 얘기하면 이제 세계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오폴리틱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오폴리틱스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여기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보호무역주의 일정 부분의 탈세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로 기결되고 있냐?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 공장들이 몰려가고 있고요. 또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작년도에 해외 투자의 순유출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2년 연속 세계 해외 투자 유입 국가 1등이 됐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빠져나가는 국가 1등이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이든 시절에는 중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적극 권장했냐?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멕시코, 동유럽 등으로
소위 신사대 권역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이 신사대 권역이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을 대체하는 것점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무조건 미국의 공장 지어라.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베트남 등 동남아 이런 데 거점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입니다. 애플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공장 지으라 그러는데, 아마 미국의 공장 지으면요,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이 분석했는데 아이폰 가격이 2배 올라간다. 차라리 관세 맞고 인도에서 만드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이든 시절만큼 잘 나가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도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인도나 멕시코, 뭐 베트남 등 동남아 거점을 다 없애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천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진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 등이 올라가고 멕시코가 올라가고 또 미국이 세계적인 생산 거점으로 올라가는, 물론 뭐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아까 아이폰의 조립 단가도 2배 올라가듯이 과연 미국이 제조 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산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쪽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20년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다. 여기서 뜨는 나라가 생기고 지는 나라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성장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KDI 예측에 의하면 2030년대 초반이 되면 0%로 떨어진다. 이게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김세직의 법칙인데요. 5년마다 2%씩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 2030년대 가면 0%대 잠재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구조 개혁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계 경제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하면서 부채가 엄청 늘어난 상태에서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난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지출을 하고, 중앙은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습니다. 여기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또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로 가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GDP를 떨어뜨립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디레버리징이 필요한데, 지금 부채 원리금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은행이 경고하고 IMF가 경고하듯이 2020년대는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AI 혁명입니다.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나라부터 탈출할 것이다. 저성장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게 3대 패러다임 변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전환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 및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합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금년에도 포함해서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전략 교수이기 때문에요. 뭐 수치도 보지만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딱 패러다임 변화를 제일 중시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 수혜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2023년 초에 엔비디아가 20불도 안 할 때 집중 투자해가지고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2, 3년 동안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요. 거기서 수혜보는 산업 기업이 어디냐. 또 하나는 지오폴리틱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는 덕분에 지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다가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 원전 산업이고요. 그리고 조선도 지금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조선을 견제해서. 원전도 중국이 잘하거든요. 러시아 잘하고. 근데 서방 세계가 중국이나 러시아 원전 채택하겠습니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은 설계 역량만 있기 때문에 주기기 제작과 시공은 한국 업체한테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국의 그런 주기기 제작 업체들 일찍부터 사놨고요, 주식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 또 전력기기는 AI 혁명과 그 지오폴리틱스의 양대수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재작년에 사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결국은 초고압 변압기. 전 세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가 중국도 잘 만드는데 미국이 중국 변압기 쓰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AI 혁명 때문에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해야 되거든. 하고 또 미국의 지금 이 그리드가 노후화돼가지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상당 부분은 변압기가 터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변압기 같은 거 교체해야 되는데 중국 거 못 쓰면 중국 말고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2, 3년간에 집중 투자했던 산업이 바로 원전, 이 지오폴리틱스로 인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미중 패권 전쟁의 대표 수혜가 방산, 조선, 전력기기, 또 AI 혁명을 타고 있는 일부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집중 투자했고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이제 쉽지 않아요. 미국이 안 막아주면.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 안 하는 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를 타고 있는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아니면 기업 산업이나 기업 관점에서도 우리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도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려운 분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과 직접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안 막아주고 있는 분야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있고요. 또 철강도 지금 사실은 어려움에 점점 직면하고 있고 그 전기차는 미국이 막아주고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시장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분야들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요.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국과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이미 소진됐다 한다면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분야, 특히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는 분야 위주로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